이 시간에 할 내용은 기계학습의 전 과정을 한번 개괄적으로 단계단계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특정한 모델을 선택해서 뭐 회귀든 분류든 클러스터링이든 문제를 해결할 때 실습을 할 때 이제 전 과정들을 실제로 이제 절차적으로 따라서 해보긴 할 텐데 그 전에 사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실제 그 모델을 활용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별도로 이제 기계학습의 전 과정을 한번 사전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저희가 그 수학적인 의미를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게 학습과 그 다음에 추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는지 뭐 그래프 간단한 걸 하나 그려놓고 선분 찾는 거라고 결정 평면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죠.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의 가장 기본 중요한 건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핵심인 건 모델 훈련이죠. 모델 훈련인데 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여러 절차들을 거치게 되죠. 물론 이제 서비스 제공에서는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그 궁금해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제공하면 되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계는 이런 여러 단계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꼭 이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먼저 이제 데이터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수집을 뭐 어떤 방법을 하든 주어진 데이터든 아니면 응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뭐 돈을 주고 사든 웹에서 크롤링을 통해서 뭐 수집을 하든 해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또 내부적으로 밸런스가 있게 한쪽으로 데이터가 치우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고양이 그림과 강아지 그림이다 그러면 둘 다 충분히 50대 50으로 이렇게 분포가 주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또 다양해야 되고, 강아지 종류나 고양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종에 편중되게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결국은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입니다. 결국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가장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아이디어 상으로는 기계학습을 딥러닝을 이용하면은 아니 좋은 결과를 내겠다 라고 하는 문제들도 막상 하려고 보면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런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수집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데이터 정제를 좀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기계학습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기계학습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데이터에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죠. 전처리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전처리도 여러 다양합니다. 그게 음성 데이터인지 이미지인지 텍스트인지 뭐 센서에 넣어진 센서 데이터인지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처리를 해야 되죠. 특정한 특징이 없는 경우는 뭐 거기다 보충을 한달지, 예를 들면 이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뭐 성적 처리하다 보면 시험을 안 보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처럼 인구 통계에서 어떤 특정 어떤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그 개체는 뭐 제거해 버릴 건지 아니면 평균값으로 거기로 대치해서 넣을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다 이제 처리하고
또 뭐 좀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뭐 스케일링이니 뭐 이렇게 숫자이기 때문에 특정한 특징이 너무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작지 않도록 적당하게 수치의 범위를 조정해주는 그런 스케일링 작업도 해야 되고 등등 이제 뭐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도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징은 중요한 게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특징들만 사용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데이터의 특징들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모델 훈련을 방해하고 시간만 많이 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진 데이터들 중에서 특징들, 그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추출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이러저러한 이제 전처리 과정들이 다 끝났다, 정제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학습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먼저 데이터를 다 학습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훈련 집합, 검증 집합, 테스트 집합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할해 놓죠. 그래서 이제 실제 모델 훈련에는 훈련과 검증 데이터만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나면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테스트하게 되죠. 그래서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처리 과정에 가가지고 데이터에 빠진 특징이 있는 건지, 뭐 스케일링이 잘못됐는 건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또 혹시 모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인데 너무 복잡한 기계학습을 가져다 쓰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고. 근데 또 문제가 복잡한 문제인데 너무 단순한 모델을 쓰는 경우는 학습이 제대로 이제 언더피팅 문제가 발생하죠. 모델이 문제 복잡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모델 선정도 잘 해야 되고 데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를 다시 보정하거나 등등 다시 또 전 과정을 또 다시 거쳐가지고 또 이제 그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또 분할해서 다시 또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또 테스트를 하고 이 과정은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부정될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시장에 내놔도 되겠다.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이 서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있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이 모아지는 것은 이렇게 론칭을 한 다음에 가입자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면 오히려 보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막 가져다 주는 거죠. 자기가 돈 내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가져두니까 더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기업들이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구글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넷플릭스, 아무튼 뭐, 그런 업체들은 가입자들이, 돈을 주고 가입해 가면서도 자기 데이터를 또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더 축적되면은 더, 훌륭한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낼 양질의 데이터를 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얻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모델들을 훈련시킨 결과물들을 더 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게 한 번의 과정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델을 이제 학습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학습 데이터를 반영. 또 데이터 중에는 주기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 따라 또 다르고 또 5년, 10년 또 패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주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의 업데이트는 학습은 이런 과정 학습과 서비스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데이터 수집을 하는 뭐 방법을 몇 가지 이제 여기다 뭐 두긴 했습니다만 뭐 공공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죠.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정보발전 KR이라거나
물론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라 각 뭐 기상청 관련된 정보는 기상청에 가면은 또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 뭐 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해본 것 중에 보니까 뭐 1900년, 20년, 30년 막 이 정도 때부터 이미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온을 재기 시작한 때부터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50년 대 초반에 6.25 전쟁이 있을 때는 그 데이터들이 없던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국가 공공기관에 가면은 그 공공 데이터들을 많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 형태로 이제 제공해 주죠. 그다음에 AI 허브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인데, 주로 이제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아가지고 특히 그냥 무작정 있는 데이터들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계학습에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아까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계학습에 쓰려고 그러면 또 라벨링도 되어 있어야 되고, 지도학습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좀 AI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되게 보면 사업들을 하죠.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 그런 AI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젝트비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일도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들은 무료로 공공에 이제 제공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글이 있죠. 캐글은 외국 사이트죠. 캐글은 뭐 워낙 유명해서 이쪽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해보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단점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이트가 학생들이 좀 접근하는 이제 장벽으로 좀 작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캐글에 가면은 우선 데이터들이 올려져 있고 다 정제되어 있는 또 데이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컴피티션은 경합 뭐 이런 대회를 엽니다. 특히 이제 기업체들에서 참여해가지고 상금을 걸고 자기들 데이터도 제공해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죠. 가보면은 뭐 코드도 엄청 많고, 아무튼 데이터 사이언스 뭐 기계학습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아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보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좀 가서 보고 또 가입을 하고 본인이 그 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또 거기서 순위도 먹여주고 상금도 주고 하는 뭐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크롤링이니 막 기타 방법 등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및 선택이죠. 아까 약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결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에 뭔가 빠져 있는 경우에 그런 엔트리는 어떻게 할 건가? 제거해 버릴 수도 있고, 평균 값으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값을 채워 넣는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에, 아니면 앞뒤에 있는 값은 평균을 낸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결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이제 추출 변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교화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이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걸 추정한다고 이제 우리가 해볼 때, 이제 사람을 그럼 추정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남녀 구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뭐 데이터들이 특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키니, 몸무게니, 뭐 여러 가지 등등 사람에 관해서, 아까 고양이와 개도 마찬가지로 특징을 분류한다 그러면 등등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들을 추출해내는데, 그때 단위가 이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키하고 몸무게만 하더라도 물론 100kg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키는 앞에가 이제 100이 세 자리 단위이고 몸무게는 이제 대개 이제 두 자리 단위가 되죠. 그랬을 때 그 두 개가 아까 우리가 퍼셉트론이니 이런 데 봤을 때 x1, 뭐 x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퍼셉트론의 입력값 될 때 있잖아요. 이게
몸무게고 이게 키다 그랬을 때 이쪽은 두 자릿수인데 이쪽은 세 자릿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쪽 세 자릿수가 더 과잉 반영되겠잖아요. 숫자로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고 더하기를 하게 되는 수치 연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몸무게보다는 키가 훨씬 더 그 사람의 어떤 그 결정적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할 때 더 많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런 데이터들을 그 크기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요 몸무게도 0부터 1 사이 값을 갖도록 한다고 얘도 0부터 1 사이 값을 갖도록 하는 뭐 빈맥스 스케일링이라 그러는데 요 구간으로 이제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몸무게는 0으로 가장 큰 몸무게는 1로 이렇게 매핑 그 사이에는 적절하게 이 안에 이제 배치되도록 하는 거죠. 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가장 작은 키를 0으로 가장 큰 키를 1로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분포하게 되는 키들을 0, 뭐 중간에 있으면 0.5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요 값을 x1의 특징 값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두 개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균등해지겠죠. 한쪽이 과잉 반영되거나 과소 반영돼서 모델이 학습되고 모델이 결정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코딩 같은 걸 하죠. 뭐 워드 임베딩,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인 경우는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결국은 단어도 컴퓨터에서는 단어 자체를 의미적으로 해석은 못 하잖아요. 컴퓨터는 그냥 수치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건지에 관한 분야입니다. 깊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뭐 그렇다고. 이거 원화 인코딩 정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그 데이터 중에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있죠. 아까 몸무게나 키나 이런 것들은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죠. 50과 60은 뭔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근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라거나 남자한테는 0을 주고 여자한테는 1을 주지만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호일 뿐인 거잖아요. 과일의 종류, 그래서 뭐 사과, 배, 뭐 또 뭐가 있죠? 과일 좀 생각이 안 나네. 사과, 배, 뭐 바나나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컴퓨터 내에서는 다 0, 1, 2 이렇게 숫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가 아니 사과가 뭐 0이고 배가 1이고 바나나가 2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아까처럼 x1, x2, x3 이런 식으로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사과보다 바나나가 훨씬 더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칸을 3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인풋으로 쓸 때 x1, x2, x3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과는 이쪽이 0이고 사과는 앞에 있는 여기가 1이고 나머지는 0 값을 주고 사과 배는 가운데를 1 값으로 그래서 마지막 바나나는 끝에를 1로 줘가지고 결국은 인풋이 될 때는 각각의 1이잖아요. 이 세 개를 다 합해보면 1인데 위치가 다른 거죠. 위치가 1의 위치가 x1로 들어오느냐 x2로 들어오느냐 x3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식으로 달리 해가지고 실제 0, 1, 2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수치의 크기가 반영되지 않고 그 위치 정보만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바나나가 모델 전체에 과잉 반영되지 않도록 이제 해주는 방법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차원 축소라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뭐 결정하거나 분류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주가를 예측하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식 내에 있어서였더니 주식시장 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정치적인 변수랄지 등등 아무튼 뭔가를 그 대상 데이터를 결정하는데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때 그 모든 걸 다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만 추천해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차원을 좀 축소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늘어날수록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부담이 되고 훈련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자꾸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의사결정하는데 방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도 하고 특징 선택 잠시 이것도 같이 해보면 상관 분석이라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하는데 마지막 결론하고 관계가 높은 놈들만 뽑아내면 좋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키가 크면 되게 이제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물론 그게 아주 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아주 상관도가 아주 밀접한 것들은 그 중에 하나를 제거해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 두 개를 다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두 개를 쓰게 되면 그 상관성이 아주 높은 애들이 좀 과잉 반영되는 거예요. 모델에. 그랬을 때는 상관분석을 어떻게 해서 그런 똑같이 가는 애들을 좀 제거해주고 다른 애들을 오히려 쓰는 것들도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입니다. 데이터 분할은 데이터를 아까 이제 학습에 쓸 때 이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세 개로 이제 나눠 쓰죠. 그랬을 때 대개 이제 학습 데이터는 한 모델의 80% 정도, 수집된 데이터의 한 80% 정도를 사용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20% 정도 사용합니다. 검증 데이터는 이제 학습 데이터 일부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학습을 시킬 때 이게 과잉 학습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씁니다. 학습 중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적절한 정도에서 학습이 끝날 수 있도록 종료할 수 있도록 검증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학습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에 사용하지 않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걸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모델 훈련을 이제 하게 되죠.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종료 조건에 좀 유의해야 되죠. 되게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AQC 정확도가 늘어나고 에러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한두 없이 그러면은 학습 데이터를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좋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나치게 훈련을 동일한 데이터로 반복하게 되면은 그 모델이 너무 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딱 맞게 돼버려요. 그걸 이제 오버피팅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맞아진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학습 데이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얻어지는 데이터인 거죠. 그걸 잘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학습 데이터는 그 중에서 샘플인 거예요, 샘플. 근데 샘플은 아무래도 표집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한쪽 아주 이제 그 현실 세계를 완전히 잘 반영해서 샘플링이 되지는 않잖아요. 약간 보면은 샘플이 한쪽으로 모이겠죠. 요즘 선거철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샘플링된 데이터가 항상 모집단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훈련을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확 반복하게 돼버리면 거기에 지나치게 이제 모델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피팅이 되는 거죠. 과하게 이제 피팅돼 버리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일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종료되어야 될 것인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학습 데이터로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적정한 수준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학습에서 종료해야 될 건지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죠. 언더피팅은 이제 그 반대로 지나치게 학습을 덜 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피팅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언더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도 안 되고 언더피팅도 아닌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피팅이 이 가운데 있을 텐데 그걸 찾는 것이 이제 훈련할 때 중요한 거죠. 그게 그걸 본 종료 조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을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에러잖아요. 에러는 이제 낮출수록 좋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트레이닝 에러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서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인데 반복 횟수죠. 훈련에 반복을 할 때 횟수인데 학습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에러가 이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반복을 학습을 계속해서 여러 번 시킬수록 쭉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훈련 데이터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이 테스트 데이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성능을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면은 에러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따라서 학습이 진행되었을 때 그 학습이 진행된 정도의 모델에 따라서 이제 해보면 근데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시킨 이후에는 오히려 트레이닝 데이터는 계속해서 이제 에러가 떨어지는데 에큐시가 올라가는 거죠. 정확도가. 테스트 데이터는 오히려 나빠집니다. 에러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오버피팅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언더피팅 된 거죠. 덜 학습된 거고 덜 맞춰져 지나치게 학습 데이터에 잘 맞춰져 버린 경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부분인 거죠. 테스트 데이터를 에러를 최소로 하는 이 지점까지만 학습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훈련을. 그래서 항상 훈련을 시킬 때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보다 에러가 계속 줄어드니까 좋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습 반복을 시키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능 분석을 하게 되죠. 성능 분석은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이 학습이 됐으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능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오면 뭐 이제 거기서 끊고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는 형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원하는 정도의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모델을 바꾸든 모델을 학습을 다시 시키든 뭐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다시 하든 아무튼 여러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제 모델 수정하고 재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할 때 이제 성능 지표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혼동 익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번역하면 혼동 컴퓨전 메트릭 실제로 이제 처음에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항상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 아닌가 싶은데 투클래스 플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두 개로 분류하는 문제인 경우죠. 지도학습의 분류 문제인데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남자, 여자랄지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분류하는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인 경우에 이쪽에 이제 실제 클래스인 거예요. 실제 클래스고 여기는 이제 그 모델이 예측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측이 예를 들면 파지티브를 우리가 강아지라고 합시다. 강아지를 파지티브로 넣고 네거티브를 뭐 고양이로 암이다 그러면 암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우리 보안 쪽에서는 공격인 경우 정상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실제 데이터 실제 정답이 라벨이 붙은 게 강아지인 경우를 모델이 강아지라고 맞췄다 라고 하면 이걸 이제 트루 파지티브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도 강아지고 모델도 예측한 것도 강아지인 거예요. 여기다 이제 빈도수를 적는 거예요. 몇 개를 맞췄는지. 총 100개 중에 50개였다. 그러면 50개 강아지 중에서 몇 개나 실제로 50 강아지라고 했는지 개수를 세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잘못 분류한 거죠. 강아지인데 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는 강아지예요. 파지티브니까. 근데 모델은 이걸 고양이라고 예측한 거죠.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 개수를 또 적어주는 거예요. 이건 에러인 거죠. 뭐 타입 2 에러라고 하고 폴스 네거티브 에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인데 네거티브인데 모델은 강아지라고 예측한 것의 개수를 세는 거죠. 이건 폴스 파지티브 잘못 파지티브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잘못 네거티브라고 한 거고 요건 이제 트루 네거티브죠. 네거티브고 이게 고양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고양이라고 예측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요 대각선상에 있는 애들은 맞힌 거예요. 제대로 분류를 한 거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
대각선인들은 틀린 거죠. 잘못 분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표들을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accuracy죠. 정확도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true positive 요놈하고 요놈 맞힌 걸 전체 개수로 나눈 거죠. 요 4개가 이제 전체일 거 아니에요. 요 각각 빈도수를 세게 되면 총 전체 데이터가 100개였다 그러면 100개를 예측한 거니까 맞든 틀리든 여기 4개를 다 합하면 요 밑에 이제 분모가 전체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냥 실제로 이제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맞춘 2개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 분류를 제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비율을 정확도로 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 뭐 센시티브니 뭐 프리시즌이니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리콜이라고 하는데 센시티브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 정도는 알아놓자.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전체 분류한 것 중에서 맞힌 거,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하고 파저티브를 파저티브라고 한 거, 예측한 거,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것들의 개수를 세 가지고 합쳐놓으면 전체 테스트 데이터 분에 맞힌 거, 이걸 정확도라고 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스팸 메일과 정상인 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팸 메일이 65개고 정상 메일은 35개인 경우에 정확도 뭐 정확성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 스팸 메일은 이건 65개겠죠. 그리고 정상 메일은 35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모델이 우리가 학습된 모델이 이제 이게 총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100개인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이제 스팸 메일 우리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했을 때 스팸 메일 중에 45개를 스팸 메일이라고 한 거고 나머지 20개는 스팸 메일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스팸 메일 65개에 대해서 스팸 메일이라고 맞춘 건 65개. 스팸 메일이 아니라고 잘못 분류한 게 20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 아니고 정상 메일에 대해서는 또 예측을 했는데 5개를 스팸 메일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고 정상 메일, 정상 메일이라고 한 것은 30개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개수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혼동 행렬에다가 그래 놓고 계산을 정확성을 계산하는 것은 이걸 전체를 다 도하는 거예요. 밑에 분모는 4가지를 여기 이제 100이잖아요. 결국 합하면 100에다가 요게 트루 파저티브 스팸을 스팸이라고 한 거 45개에다가 나은 스팸 정상 메일 2개 정상 메일이 2개란다. 정상 메일을 정상 메일이라고 판단하는 거 30개 총 75개가 되겠죠. 그러면 75%의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팸 메일 분류하는 이 분류기 이 기계학습 모델은 75%의 정확도를 보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분류 정확도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개 넣으면 75개를 제대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또 그 과정의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